네, 안녕하십니까. 맹세에 닥치고 외신 읽기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민관식 기자님이 준비를 하고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오늘 또 어떤 좋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어떻게 오랜만에 뵙죠? 네. 지난번 DX 코리아 전시회 가서 뵙고 어떠셨어요? 그 방산 전시회? 굉장히 장비들이 좋아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강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많이 갖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방탄 유리 같은 것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너무 가볍고 탄탄해가지고 많이 우리나라가 좀 강성대국이 될 수 강성대국 북한 용어지만 강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 한국의 방위 산업이 굉장히 그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자꾸 비리 산업으로 찍히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지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업계들과 그리고 군의 한국군 그리고 여지껏 이 방위 산업을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온 이 한국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정당한 이유들을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을 윈윈 미디어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그 출판사인 윈윈 미디어가 첫 출판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책이 지금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런 제목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간 제목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더 상황을 잘 설명해 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제목을 잡고 지금 이제 초안이 나오고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말까지 저희가 이제 인쇄소를 넘기게 됐는데 이 책 읽으시면은 방금 민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발전된 한국 방위 산업이 왜 길을 못 펴고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써야 되는지 그런 사정들이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리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키워야 하는가 방위 산업을 왜 발전시켜야 하는 거에 대한 합당한 타당한 논리적인 설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방위 산업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 사이트에 가셔서 맨 위에 사전 구매 예약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신청들 하시고 선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 강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가 지금 문재인 씨가 평양에 갔어요. 누구야? 정은이가 4월달에 판문점으로 봄 소풍을 왔었죠. 아주 잘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이제 가을 소풍으로 문재인 씨가 평양 소풍을 피크닉을 가셨는데 가서 무슨 놀이를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은요, 가시려면 그렇게 정은이가 좋다면 정은이하고 쉐리 댄스 하면서 같이 춤을 추고 싶다면 당신만 가시면 돼요. 왜 가기 싫은 기업인들 줄줄이 코 깨갖고 강제로 끌고 가냐고요. 그리고 국방장관이 지금 유사시에 대비해서 국방장관은 국내에 있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일 아닌가요? 국방장관까지 김정은 앞에 끌고 가서 거기서 인사시키고 고개 숙이게 만들어야 당신 직성이 풀리는 겁니까? 정말 당신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대통령은 맞나요? 그거 드루킹에 의해서 여론 조작에 의해서 그 여론 댓글 조작하고 이런 방식으로 당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청와대 비워주셔야 할 날이 빨리 오기를 온 국민이 손꼽아 기다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평양 소풍, 문재인 씨의 평양 소풍 얘기를, 가을 소풍 얘기를 저희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의 이제 패권 전쟁 관련해서 이런 질서, 국제 질서 내지는 그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목도 재밌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강남 좌파, VVIP 강남 좌파, 개돼지 만들기. 네, 아주 재밌죠? 흥미로운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모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전철에서, 차 안에서 유튜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평양에 간 사람들은 간 사람들이고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나 간단하게 두 가지 측면만 이제 대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평양에 갔는데 안보리에서는 이제 대북 제재를 놓고서 지금 이제 미국과 러시아 뭐 이런 사람들이 국가들이 지금 약간 논리적으로 충돌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이렇게 안보리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을 했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뭐냐 하면 네. 네, 시리아에서 그러게, 러시아 이거 뭐죠? 전투기가 떨어졌는데 이제 이게 왜 떨어졌냐면 시리아 이제 방공포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투기인 줄 알고 포를 쏴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가 러시아가 시리아에 수출한 거거든요. 네. 그 자기들이 수출한 무기에 시리아가 쏴서 자기들 친구인 시리아가 쏴서 지금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안보리에서 미국과 반대하니까 멀쩡히 날아가던 자기네 비행기가 자기네 우방인 시리아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겨가지고 참 이거 의외다. 네. 아주 재밌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실수라고 보도는 되고 있는데 참 이런 실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뭐 그렇죠. 네. 전장 중에는 물론 이제 그 잘못 타격을 할 수도 있죠. 적으로 인식하고 아군이나 뭐 이렇게 네. 동맹국을 이렇게 격추시키기도 하는데 참 그런 케이스인지 아니면 다른 뭐가 맞습니다. 있는지 시리아 알 수가 안에 없네요. 엑스맨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일이죠. 아무튼 네.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우호 조약을 파기한다라고 해서 러시아를 좀 힘들게 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네요. 네, 우크라이나 지금 현 정권은 저기죠. 친미 정권이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일이 지금 가능한 거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강합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도 모르고 만나가지고 쎄쎄쎄 하러 가을석풍을 가신 분들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고서 움직이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입을 닫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부터 이제 제재가 들어갔어요. 이 그렇죠. 파란색이 러시아 이제 증권 지수거든요. 제재가 들어가니까 1,400포인트에서 쭉 빠져가지고 한 1년 반 만에 600,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죠. 그렇죠. 네. 네, 반토막 났고 그 다음에 조금 오르다가 요새 다시 제재하니까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결국은 있죠. 네. 네, 미국이 제재하면 러시아 경제가 쥐락펴락하니까 러시아가 미국이 하기 싫은 일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또 이제 안보리에서 반대하니까 멀쩡하던 비행기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자, 이것도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일단 러시아가 그동안 왜 잠자고 있었는지를 이 그래프 하나가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한국은 아무리 주사파 정권이라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받고 한국의 시스템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미국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반대는 못하거든요. 현실 파악을 해가면서 적당히 눈치 봐서 개기는 거지 저렇게 무대 뽀로 나가는 거는 제 생각엔 북한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북한 스타일이에요. 어차피 뭐 걔네들은 어차피 뭐 2판 4판 이러고서 나오면서 살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하는 모든 건 이 한국의 느낌이 아니고 북한의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천지분간 못하는 주사파들이 그냥 설치는 거죠. 주사파 정도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게 친정체제야, 친정체제. 네. 수렴 청점하고 있는 것 같아, 정은이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이제 유가하고 러시아 증시 차트가 딱 보시면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똑같이. 러시아는 사실 미국이 이제 유가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경제가 똑같이 춤을 추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발견돼 가지고 사우디보다 이제 석유를 더 많이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네. 석유가 안 날 때도 이렇게 석유를 가지고 러시아를 완벽하게 컨트롤을 했는데 석유가 지금 사우디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하는데 러시아가 이제 요 안에서 더 꼼짝달싹 못하게 돼 있죠.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은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진짜 망둥이처럼 뛰어오르는 우리나라 주사파들 참 걱정돼서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안보리에서 다시 이제 대북 제재 논의가 좀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EU에서도 더불어서 자 유엔의 인권 결의안을 총회에 제출하겠다. 사실 이제 북한 문제는 사실 핵과 인권 딱 두 가지죠. 이 두 개를 빼놓고 뭐 올림픽을 준비한다. 뭐 그다음에 철도 연결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또 자 최대 압박을 위해서 자 북한에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와서 뭔가를 시도한다 그러면 이게 규제 대상이 되니까 조심해라라고 이 메시지를 남기고 있죠. EU, 러시아, 그 다음에 뭐 미국 정부가 나타나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고 좀 열심히 해결을 노력하는 사람들 마인드가 참 궁금합니다. 네, 네. VO에서 쭉 많이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낙관전 전망이 어렵다 그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실 실무자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실무적인 협의도 안 하고 만나서 이제 뭐 대화를 하러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을 소풍의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참 결국은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세계 그냥 여론에 그냥 우리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간섭하지만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이야. 우리끼리 할래. 막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좀 쇼하는 거거든요. 참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자, 총수를 데려갔고 그다음에 자, 요번에 잠깐 넣었는데 뭐냐면 이제 JP 모건 CEO가 얼마 전에 트럼프 한번 살짝 비판했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 지금 이제 돌아서서 트럼프 경제 정책 꽤 잘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냥 한 에피소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밥 우드워드의 그 책 때문에 피어 그 책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온 이유가 배경에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류 언론들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다,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왜곡해서 보도한다 이런 공격을 하면서 트위터 정치를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반격을 하고 나온 거예요. 언론사들이 다 단합을 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이제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선전포고를 했었죠. 그 이제 결과물로서 이게 나온 건데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거를 저희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외신 그 항목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미국 란에 그 이 상황을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와의 트럼프 정부와의 그 충돌로 이렇게 보고 있죠. 딥스테이트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정부 이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출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정부가 아니라 이제 여지껏 그 미국 사회 속에서 뿌리를 내려오던 어떤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세력들이 이제 뭐 언론에도 있고 뭐 정관계에도 있고 이제 사회 다방면에 이제 포진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상당수 중에 이제 그 저희가 PC주의자라고 흔히 통칭하는 정치적인 올바름 이런 거를 추진한다는 사람들, 추구한다는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소위 좌파들의 그 위선적인 주장들을 저희가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 이렇게 이제 좋게 포장을 해놓은 거를 그걸 이제 까놓고 얘기하면 위선적이고 좀 진실을 왜곡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의 충돌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들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벌 총수들은 북한에 갔고 이제 현대차 정의선만 미국으로 갔는데 사실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중국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은 지금 미국 관련해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무역 시장을 이제 빼앗아오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미국이 현대만 딱 불러서 이제 하니까 이제 못 갔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중국 시장한테 기업에 빼앗기는 시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소풍에 지금 불려가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방북해서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전날 뭐 삼성 압수수색 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변심하지 못하게 이렇게 꽉 조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분이 SNS에 쓰셨더라고요. 일반 이제 그 인터넷 이용자인데 그분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어떤 압박을 이재용이 받았느냐인지 그거를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재용아, 감옥 갈래? 평양 갈래? 지금 대법원 이제 그 최종 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평양 같이 안 가면 이제 감옥 보내겠다 이제 협박을 그렇죠. 했다는 얘기겠죠. 네. 전날까지 이렇게 압박을 해야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정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협박을 당하면서 지금 북한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지금. 자, 안보리에서는 지금 이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압박을 좀 하고 있고요. 매스 게임 같다. 뭐 여기서 외신 기자들이
매스게임 갖고 뭐 운동회 하는 것 같다. 네, 뭐 순번 정해서 달리기 하는 운동의 수준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뭐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첫 번째 이벤트 때 관심 있는 거지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사람들 재미없어요. 그 언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일. 루틴에는 안 가거든. 뭔가 새로운 일. 그 이제 뭐 문재인 씨하고 저기 정은이하고 처음에 판문점 만났을 땐 둘이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그냥 뭐 관심을 받았지만 한번 관심 받으니까 맞들였나 봐요. 애들인가 봐. 계속 그럴 줄 알아. 네. 또 가니까 이번엔 관심도 없다 그러더라고. 자, 오랜만에 보는 핵심 멘트가 우리나라말 기사로 나왔네요. 우리 둘 남북이 열심히 약속을 해도 제재 모두 이렇게 설득하지 못하면 공연불이다. 결국 핵 리스트 내놓지 않으면 모든 게 공연불이다라는 걸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자, 가기 전에 비핵화 실무 차원을 논의를 못하고 모든 것을 지금 블랭크 열어두고 갔다는 얘기는 정상이 만나는데 중간에 이렇게 기본적인 회의 내용 정리하지도 않고 만나서 한다는 거는 그냥 일회성 이벤트를 하는 걸 자기들이 블랭크라는 건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빈 공간으로 나눴다는 건 아무 내용이 없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가을소풍 기분 좋게 가을소풍 한번 다녀온다는 셈 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왜 그걸 세금으로 가냐고 지 돈으로 가지. 자기 돈으로 가면 되는데. 네. 너 왜 그래 진짜. 화나. 자, 도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무것도 될 게 없는데 근데 달려가는 도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좋은 반응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내용도 없는 거 저러고 다니니까. 주사파들은 소풍을 가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아빠들은 자, 햄버거 집에 면접 보러 가는데 자, 이 상황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있는 월급 받아서 햄버거 5개도 못 사는 나라 수준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4050 이게 뭡니까? 예? 요게 그 나라 경제의 핵심 중추예요. 척추라고요. 40대, 50대 남자분들, 아빠들 이거 어떡합니까? 이분들이 알바하러 다녀야 돼. 직장이 없어서. 얘 가정 붕괴합니다, 이거. 가정 붕괴하면 사회 붕괴하고 사회 붕괴하면 나라 끝나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이 나라 해체하는 짓이라고. 이거 누가 지시했겠어요? 정은이가 했겠지. 아, 진짜 화난다. 네, 가기 전에 이제 프레스센터 앞에서 이렇게 참 나라를 걱정하는 노인네 분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현실이 참 올바른 말씀하고 있네요. 머리 숙이지 마세요. 국민이 응원합니다. 네. 다음에 문재인 때문에 국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조국에 가거든 두 번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뭐 안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래, 다른 분들 모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거기 살아. 그렇게 좋으면 오지 마 제발. 그러던데. 쎄쎄 하고 그냥 계속 계세요. 그다음에 블룸버그에서 재밌는 기사를 냈는데 자, 이재용의 방북은 정부와 삼성의 처지를 보여준다. 옛날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당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불러서 이제 갔다는 얘기는 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재용 총수랑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은 2인자로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얘기인데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아니 그리고 화났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거 북한에서 오너 아니면 결정권 있는 오너 데리고 오라 이런다고 오너들 줄줄이 끌고 갑니까? 아니 정은이가 부르면 가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이? 아 너는 걔한테 뭐 엮인 게 있으니까 가지면 우리 대기업 회장들 대표들이 거길 왜 가느냐고. 니나 가라고 니나. 제발 좀 이러지 마라. 화난다 화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야. 이건 붕괴하고 들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네. CNN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뭐 여기 아주머니들까지 나와서도 이제 총수가 북한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7월달에 있었던 기사인데 인도에 가가지고 이제 모이 총리랑 저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이때 불러서 예고 없이 면담했는데 이때 불러서 얘기한 것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때. 야. 아니 여기 이때가 삼성전자 자기네 회사 행사 아니에요. 거기 그렇죠. 왜 지가 주인 행세를 해? 지가 뭔데 4년짜리 임기 고용직 저거 아니 별정직 저기 비정규직 아니야. 자기도 소득주도 성장 가지고 안 될 거 아니까 이렇게 해외 나가서 생생 한번 내려고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이래갖고선 뭐 삼성 초대 한 해 아니 자기 행사에 자기가 못 가나? 뭔가 이상해.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약간 화제를 바꿔서 청와대 외신 기자단에서 VOA 나가라 뭐 했는데 뭐 나가라 한 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강경화 옛날 우리나라 외무장관하고 좀 관련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나가라 한 적 없다. 초등학생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참 국가에서 참 외신 기자들 상대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외교관들이 영어를 너무 못한다 군기를 잡았어요. 통역관 출신의 외교 네. 장관이 나오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그렇죠. 네. 이제 조선 시대로 말하면 역관인데 역관인 정성들 일하는데 뭐 와갖고. 조정 대신들 일하는데 와서 말 못한다 그러면 조선 시대 같으면 줄이를 틀었어야 되는데. 이 강경화 씨는 영어는 잘해야겠지요. 영어는 잘하니까 저런 소리 할 건데 외교에서 중요한 건 저기 그 영어 능력은요, 외국어 능력은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언어가 아니야. 근데 외교 활동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통역관 쓸 수 있어요. 네. 문제는 외교 능력이 중요한 거야. 외교관한테 중요한 거는 외국어 능력은 이거는 부차적인 거죠, 사실은. 중요한 건 외교 능력인데 네. 당신은 지금 국제 무대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핵 문제, 북한 핵 문제. 그 전술핵과 전략핵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뒤에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영어 능력이 아니라. 영어 능력은 당신 같은 사람 데려다 쓰면 돼요. 영어 잘하시는 분 많아. 당신보다 잘하는 사람들 많아. 한국말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당신도 통역이나 하시지 뭘 거기 앉아서 그러셔. 그래? 딸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장 집으로 위장 전입도 하고 한국말도 굉장히 훌륭하시네, 잘하시고. 인격도. 그다음에 딸은 또 스위스에 뭐 유학 시절에 했는데 또 뭐 스위스 와인하고 치즈 수입을 위해서 회사를 창업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멕시코 술 수입하려고 만든 회사였는데 아무튼 별걸 다 하셔 진짜. 안 하는 일 없네. 네, 그때도 5종 세트였었죠. 하나 빼고 다 걸렸었어. 맞습니다. 그 청문회 때도. 그다음에 뭐 전입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장관이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감비아 대통령 외교장관 만나가지고 북한 문제 협조했는데 그래서 감비아가 북한이 북한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여서 옛날에 네티즌들이 한바탕 이제 유머가 한번 나타났는데 이제 강경화 초창기 때 하나의 공적 중에 하나가 감비아라는 나라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 대단한 외교장관이다. 그다음에 또 감비아 GS25 매출 5분의 1도 안 되는 나라 만나가지고 이런 나라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 막 사람들이 참 했는데 이런 사람이 외교관들에 대단한 대해서, 외교력이야. 네. 미국은 적을 만들고 감비아는 치사하게 지내고 훌륭하십니다. 감비아가 그때 보니까 1인당 GDP가 1년에 400불이죠? 네. 430불.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버는 나라, 한 달에 국민들이 4만 원 정도 버는 나라의 외교장관 만나서 북한 외교를 이제 북핵을 좀 협조를 부탁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감비아가 그 북한의 경제 제재한답니다. 성공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주 훌륭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는 장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감비아라는 나라가 잘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감비아라는 나라 그 대통령과 그 외무장관에게 강경화 같은 사람들하고 엮이지 마세요. 그때 또 초창기에 또 뭐 중국이 사드 가지고 생지랄을 하는데 MD 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뭐 하지 않겠다, 미국하고 하는 거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참 이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만나가지고 열심히 고개 숙이고. 아니 요 사진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요번에 그 평양에 간 대한민국 관료들 고위직 관료들 이 사람들 그 김영남인가요? 아마 김영철이 아니라 김영남인가요? 김영남 앞에서 인사하면 줄줄이 가는데 김영남은 꼿하게 고개 하나 허리 하나 안 굽히고 여기 쳐다보고 손만 싹 내미는데 가서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이고 이러더라고. 근데 오죽하겠어? 꼭 저기 조공 바치러 간 사신 집단 같더라고. 옛날에 중국 그러니까 속국의 사신들이 지금 조공 바치러 그 신년 할애 인사드리러 가는 것 같아. 네. 그래? 그러더니 문재인 씨는 거기 가서 공항에서 그 환영 나온 시민들한테 90도로 허리 숙여서 인사하시대요. 폴더 인사하시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은 아니겠지? 한국 대통령은 아니겠지? 그거 쳐다봤어요. 태극기 배지도 안 들고 뭐 다 갔다 그러대요. 환영 인파 속에 태극기도 없었고요. 본인도 안 달았고요. 그냥 다행스럽게 그 공군기 1호기 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태극 마크가 있었던 게 그나마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태극기인데 정상회담 하신다면서요. 태극기도 못 달고 가는 거 보면 정상이 아닌 거죠. 네. 서밋 아니요. 서밋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는 거는 이제 강경화 장관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옛날에 이제 북쪽에서 사시다가 6.25 때 이제 이후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남한으로 왔는데 그 전에 북한에서 평양 방송국에서 이제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남쪽으로 와서 다시 아나운서 생활을 하셨는데 이분이 근무하시다가
1964년에 VOA 아나운서로 파견된 거예요. 네. 지금 문제되는 VOA에 네. 강경화 외교 장관의 아버지가 파견 나가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국에 따라가가지고 뭐 그때부터 해서 영어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부모 잘 만나서 부모님 잘 만나갖고 본토 가갖고 영어 배웠으니까 영어 잘한다고 왜 본토 출신 아니고 유학도 못 가고 힘들게 공부해서 외교관 된 사람들 왜 영어를 갖고 탓을 하냐고. 야! 진짜 그리고, 화나. 그리고 청와대에서 VOA를 내보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묘한 대비가 되는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으로 박사학위를 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건데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게 효과적인가를 공부를 했는데 이 박사학위를 따신 뛰어난 능력으로 감비아 외교장관을 만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아서 취하합니다. 네, 취합니다. 대단한 곡을 세우셨어. 네. 자, 요거 이제 북한 평양 방문행에 대한 이슈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오늘의 핵심은 이제 자 VVIP 강남 좌파 이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주변에 보면은 돈 좀 있는 사람들 스스로를 강남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거 네.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네. 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가을 소풍을 갔는데 유엔에서는 지금 제재를 하고 EU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멀쩡히 날아가던 러시아 빙의가 떨어지고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혼자 가서 운동회 수준의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 그 중에서도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는 VVIP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투자자들이 세상의 흐름과 담쌓고 엉뚱한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사실을 좀 안타까운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 헤아라인데 지폐에는 눈이 없어요. 네, 눈이 없어요. 지폐에 눈이 없는 인물 하나를 집어넣은 나라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눈먼 돈이네. 눈먼 돈이네요. 자,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매경에 나온 우리나라 뭐 강남 김여사 변화무쌍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자기 나타내는 뭐 해외 주식도 하고 뭐 ELS도 하고 브라질 국채도 하고 하는데 이 브라질 국채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초단기 투자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급해서 장기 투자 잘 안 하고 열심히 뭐 그렇죠. 총알 가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재밌는 거는 또 지금 연극이라는 연극이 하나 올라갔는데요. 제목이 브라질이에요. 되게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이제 지금의 4050 아까 이제 햄버거 가게에 알바하러 다니셔야 되는 분들과 비슷한 연배를 갖고 있는 사람의 스토리인데 IMF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외국 회사 임원이 됐다가 IMF 때 망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인터넷 붐 볼 때 개인 인터넷 사업하다가 망해서 뭐 아는 사람 회사에 가서 이제 뭐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그 선배 아들이 와가지고 또 잘려가지고 지금 이제 뭐 ELS 투자했다가 뭐 날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돈 일부 남은 거를 좀 금리가 높은 은행에다가 좀 투자를 해서 이자라도 받을까라고 했는데 이 브라질 채권을 이제 추천하는 여러 가지 그 PB들의 설득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무사히 자기 원금을 지키고 이자를 받는 투자 활동을 하고 나올 수 있을지를 이제 담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연극의 주인공 김서로는 자기 원금을 지키고 이자까지 무사히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게 될까요? 자, 한번 만약에 이 사람이 투자 회사들을 찾아가서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이렇게 쭉 투자된 게 2017년에 4조, 1조. 그 전에 투자한 거는 뭐 사실 제가 문제를 안 삼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외교 정책을 발표한 게 2017년이 본격화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때 4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18년 8월인데, 자, 어떤 사람이 브라질 채권 투자 전망해서 10년간 복리 수익률이 뭐 30%다. 우리나라 예금 투자 2%인데 여기다 할 거냐? 브라질로 가자. 뭐 이렇게 이제 누군가 컨설팅을 하겠죠. 그래서 쭉 뭐 내용을 설명해주고 투자를 이제 할 텐데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해서 신문 기사가 실린 건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 투자증권사 사장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물론 뭐 리스크도 있지만 이렇게 잘 고려해서 하면 뭐 회화 가치가 얼마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브라질 채권의 성과가 국내 채권보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데 증권사 사장까지 지낸 사람들이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 과연 아까 김서로 씨는 은행에다 예금을 할까요?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할까요? 글쎄요. 아리까리 하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또 VVIP PB예요. PB 프라이빗 뱅커인데 돈 많은 사람들 자산 관리 해주는 아저씨들이 또 이제 꽃입니다. 야, 연 10% 준대. 그다음에 세금도 없대. 세금도 없으니까 포트폴리오를 투자해서 뭐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정기예금 있던 걸 줄여가지고 브라질 채권에다 투자하고 20% 또 여기다 브라질 채권 장기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해. 라고 이제 프라이빗 뱅커가 꼬십니다. 막 꼬시면 자, 이 사람이 이런 프라이빗 뱅커의 이야기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브라질 채권의 신용 등급이 BB에서 BB 마이너로 떨어졌어요. 이제 투기 등급인데 증권사에서는 이 투기 등급을 팔 수가 없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팔 수가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한다는 거죠. 또 여기서도 이제 8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것도 무슨 강남 프라이빗 센터 그래서 브라질 국채의 두 가지 매력, 손실 덩어리가 이제 많이 지금 엄청나게 현실화 됐는데 8월 달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액 자산가들은 투자를 해서 환율이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소소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뭐 비과세 상품이다. 그다음에 뭐 한국경제 매거진에서도 브라질 국채, 뭐 채권이라고 쓰고 환율이라고 읽는다. 뭐 공격적인 투자 가액에 어울리는 상품이다. 또 여기서도 올해 봄에도 나온 건데 봄에도 2달 동안에 뭐 3천억이 팔려서 회화가 강세가 되고 금리가 인하해서 뭐 투자하면 뭐 좋을 것 같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금융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브라질의 국채에 투자를 하라고 이제 권한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프라이빗 뱅커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2017년에도 4조가 팔렸다는 얘기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크게 신경을 안 쓰거나 아니면 사실은 뭐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서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만약에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뭐 재테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나온 기사. 언론 참 믿기가 힘들어요, 요새. 이런 거 보면은. 9월달 얼마 전에 나온 기사죠. 며칠 전에. 자, 브라질 갔다 온 사람들 자, 얘기를 들었어요. 경찰이 지금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치안을 게을리해서 도심에서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는 공장 노동자들이 퇴근을 빨리 하고 싶어서 기계 장치를 고장내고 6시 땡 치면 퇴근하고 한국 직원들이 나와서 뭐 기계를 고쳤다. 그 다음에 브라질 현지 법인에 이제 검사를 하러 나갔던 금감원 직원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인드가 없다. 이게 브라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금리를 10%를 준다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투기 등급인데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일에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주는 건데 이런 나라에다 투자를 해놓고서 자기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리스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세계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기사들은 또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인용을 해서 인터뷰를 해갖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국제 정세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금 그냥 브라질 국채가 싸니까 또 뭐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사라 이렇게 권하는 거는 이 앞으로 얘네가 안고 있는 현재 잠재에 대한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그 리스크들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소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책임한 투자 조언 상담이 될 수 있는 카운셀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실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 하고 우리는 이제 신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투자했다가는 국제 정세의 흐름과 맞지 않는 전략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 이 위험성을 지금 민 기자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운용사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7월 달에 나왔는데 7월 24일 기사네요. 자, 이제 뭐 일단 브라질 펀드들이 그래서 아까 김선호 씨처럼 이렇게 투자를 한 사람들은 또 강남 좌파들처럼 투자를 했으면 뭐 올해 1년 수익률인데요. 뭐 24%, 20%뭐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재밌는 기사가 지옥문이 열린 브라질 국채라고 했는데 자,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제 지옥문이 열렸다고 할 정도로 이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옥문을 이렇게 형상화했네요. 불타는 지옥 속으로 떨어진 투자자들, 강남 좌파들. 자, 뭐 여기도 이제 올해 벌써 한 해만 봐도 올해 1년만 봐도 뭐 20%씩 투자를 하고 7조 정도 투자한 사람들이 발 동동 구르고 있다. 환율이 이게 떨어져 있다. 뭐 올해만 좀 옛날에는 뭐 떨어졌는데. 그런 데로 뭐 나온 것도 있네 제대로. 자, 뭐 브라질 국채 또 배신하. 근데 브라질 국채가 올해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국내 기사만 보고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이제 뭐 기레기들이 쓴 기사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건데. 네.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주머니 정도, 지갑 정도 터는 게 아니고 통장 계좌 이게 저기 그 기둥뿌리까지 다 뽑을 지금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위험한 이야기들을. 네. 조심하시라는 거죠. 브라질 이제 헤알하고 우리나라 환율인데 옛날에 2011년, 12년 이때 막 700원대 투자해놨으면 지금 270원이거든요. 어제 보니까 700원 주고 샀는데 270원이 된 거예요. 그럼 거의 74, 28 하니까 거의 60% 이미 손실이 났고 그다음 금리 오르면서 채권 가격까지 떨어졌으면 뭐 거의 뭐 한 80%, 70, 8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뭐 트럼프 이전 시기니까 뭐 이렇다고 쳐요. 근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났는데 이때도 이제 400원대, 350원, 400원대 투자해서 지금 270원 되면 불과 2년 만에 또 한 30, 40%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혀 위험 고지를 안 하고 이제 투자를 한 강남 좌파들 국제 정세랑 따로 놀면 이렇게 피해를 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 브라질하고 이제 미국 이제 환율 차트인데요. 옛날에 2014년 뭐 예를 들어 1달러 주면 2.5헤알인데 지금 뭐 4헤알 넘어가서 여기도 한 3, 4년 만에 거의 반토막 수준 났다는 거를 이제 환율 차트로만 보고도 알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것도 뭐 환율 차트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가 올라가면 자, 헤알 차트는 이제 헤알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거꾸로 보셔야 돼요. 헤알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당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달러가 강해지면 헤알가 약세가 돼서 지금 옛날에 1달러 주면 2헤알 줬는데 지금 옛날에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은 4헤알을 줘야 되니까 화폐 가치가 반토막 난 거죠. 네, 그런 이 기본적인 이런 사실 자체를 무시하고서 투자를 하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주사파들을 뽑아놓고서 잘하고 있는데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수많은 좌파들 자기 장고가 지금 트럼프 정책과 거꾸로 가면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좀 지금 좋겠네요. 그 트럼프 무시하고 트럼프 이제 탄핵당하면서 좋아라 손뼉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론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기사를 쓰는 거겠죠. 쓰게 그렇죠. 되겠죠. 아마도. 뭐 이자율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투자자 울상 뭐. 자, 미래에셋 브라질 펀드 부동산 한들이 미래에셋 펀드도 깡통이 됐어요. 예를 들면 자, 2012년 동안 7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뭐 투자 신탁해가지고 5,300억 들어가지고 건물을 2개를 샀는데 자, 건물은 조금 올랐어요. 건물은 뭐 8억 8.4억 헤알에서 9.6억 헤알도 조금 올랐는데 이 당시 640원에 사가지고 지금 270원 됐으니까 뭐 거의 뭐 한 70% 손실이 났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른 데다 뭐 해지를 해가지고 이제 해지를 손실을 해서요? 네, 해지를 해가지고 다른 상품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손실을 막았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환해지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 손실을 그대로 100% 다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자, 그거 이제 근데 해지를 했다 그러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이제 다른 돈을 이제 뭐 원화 상품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이 돈을 국내에 대출해서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뭐
PP 펀드 같은 데도 돈을 넣어서 다른 데다 해서 수익을 내서 그걸 예금한 사람들한테 좀 돌려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개인 사례들을 통해서 좀 보실게요. 좀 잠시 뒤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때 브라질 투자자들 소송을 해야 되느냐, 소송 나서냐, 뭐 판매하면 안 되는 건데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국채 빨간불인데 증권사는 정말 몰랐을까? 자, 제대로 기사 쓰시는 분들도 계시네. 근데 수수료가 3%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중개만 했고 판매한 게 아니다라는 논리를 해서 이제 피해가고 있는데 결국 요 수수료 따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좌파들 돈을 빼먹은 거죠. 금융기관들이. 자, 그다음에 뭐 사실은 이제 투기 등급에 해당되면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정부가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증권사들은 공식적으로 판매를 해서도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판 게 아니라 소개만 했다. 그 네. 영화 곡성에 나오는 대사처럼 우리는 미끼를 던진 거고 그렇죠. 문 것들은 당신들은 그것을 물었어. 우리 책임이 아니야 라고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불안전 판매라는 건데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터키도 또 이러고 있더라고요. 터키도 뭐 500억 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때도 중개만 했다 아마 그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국가들이 지금 미국과 조금 갈등 관계 이렇게 대치하고 이제 반미적인 그 움직임들을 보이는 그런 이제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그렇죠. 기본 코드가 좌파에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하면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분 얘기로는 그 북유럽의 복지도 이제는 그 자원이 다 고갈이 돼갖고 더 이상 그런 식의 복지가 지금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복지가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닌 게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일할 필요가 없어. 왜? 먹여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이제 범죄를 저질러, 경범죄 저질러 감옥 간다는 거야. 감옥에서 먹고 자고 겨울 나겠다고. 사실 뭐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도 1000만 명인 나라 아주 굉장히 훌륭한 나라인데 난민이 16만 명, 즉 1000만 명이 16만이면 한 1.6%거든요. 그 정도가 난민이 들어가니까 지금 범죄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뭐 난민을 이제 맡겠다, 뭐 구구 정당이 뭐 득세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국민의 1%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설쳐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나라 전체가 좌파 정권에다가 포퓰리즘으로 가게 되면 나라 정체는 경제는 일단 거덜나게 돼 있는데 그런 거덜나니까 외국 자본들을 금리 좀 더 줘서 메꾸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2018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60대 은퇴 회사원 브라질 채권 투자했는데 차손 심각하다. 60대 회사원 좀 나이 드셔서 국제 정세를 모른다고 쳐요. 근데 이런 일이 최근에만 벌어진 게 아니라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고서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도 추천을 해요. 여기 보면 그렇군요. 브라질 국채 2분기, 3분기 유안타 증권 얘네 짱깨 증권사니까 브라질 국채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를 하는 거는 이런 나라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좌파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자기 돈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냥 자기는 뭐 사람들은 상관없이 자기는 앉아서 3% 수수료 먹기 위해서 이제 파는 거죠. 도덕적 해이죠, 사실은. 네, 이것도 뭐 그렇고. 자, 결국 또 뭐 중소기업의 조모 차장도 프라이빗 뱅커의 추천으로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뭐 연 10% 이자 소득에 뭐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PB의 설명에 솔깃해서 그렇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PB에 솔깃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국제정세 트럼프 정책도 모르고 투자를 권유하는 PB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죠. 또 지금도 뭐 작년에 나온 건데 뭐 수익률 이렇다 뭐 이렇게 환율이 떨어져도 280원까지 떨어져도 연평균 1.9% 수익이 난다. 지금 27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1.9% 수익이 나는데 이거는 뭐냐면 증권사 수수료가 1.5%에서 3%예요. 3%대면은 마이너스 1%죠? 자, 근데 지금 환율이 280원 밑으로 떨어졌죠? 270원이었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뭐 브라질 채권 투자자의 눈물 뭐 이렇게 여기는
2015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2015년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네요. 네. 김 부장은 25년간 투자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브라질 채권에 투자했다. 원금은 반토막 난 상태다. 예를 들어 뭐 김 부장이 2011년 685원일 때 뭐 2억을 투자했는데 그때 685원인데 지금 310원, 아까 270원이었으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한 손실에다가 또 채권 가격도 떨어져가지고 막 벌어지고 있는데 2015년에 발생한 일이 2018년에도 계속되고 있고 그 상품을 지금도 계속 팔고 있죠. 트럼프가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관세 전쟁을 벌여서 신흥국의 통화가 다 약세가 될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요새는 전문가가 아니고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전문가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투자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두 번째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참. 네. 제 친한 선배님도 저기 투자해놓고 작년부터 해야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학교 쪽에 대학 쪽에 계시던 제 지인분 얘기가 그 학교들이 대부분 다 요새 그런 성향이잖아요. 그런 성향이 아니면 강단에 서지도 못하고 서도 곧 잘린대요. 막 뭐 학생이 이런 애들이 또 뭐 해서 내보내라 어쩌라 저쩌라 뭐 해갖고 퇴출시켜라 해갖고 강의 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숨기고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좌파적인 그 뭐 주장에 이제 동조하는 척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교단 문학에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학계 이런 데 전반적으로 실력이 없다는 거야. 실력이 없는데 인기성 발언, 인기 유지성, 그 선동적인 듣기 좋은 그 정의 찾고 진실 찾고 하면서 뒤로 호박씨 까는 뒤로 호박씨는 까는데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 열광을 해주니까 그런 애들이 자꾸 올라와서 자들 잡는다는 거야. 실력은 없고 쇼는 잘하고 딱 청와대네? 지금 청와대?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대북 문제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괜찮게 노력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좌파 포퓰리즘 정부에 투자를 하게 돼서 덕분에 뭐 저기 파산하고 뭐 개돼지 되는 거 그렇죠. 자기네들이 염려가 있네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되지 마시라고 지금 스스로 개돼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노력한다면 도와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또 브라질 국제 투자자에는 뭐 2014년에도 이러고 있고 이때도 3억 원어치를 산 2013년에 샀대요. 근데 그때도 지금 2014년인데 36%가 날아가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군요, 네. 이것도. 자, 이것도 올해 봄에도 이런 판매대에서 뭐 이런 기사를 보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쓰는 기사를 정보를 그대로 믿게 되면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터키 투자는 터키에 이제 막 위기 나니까 명품 싸게 산다고 터키 사람들도 막 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막 투자한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참 터키 국채 뭐 이렇게 작년에 1조나 나갔네요 터키가. 예, 우리나라 환율이고 이건 그냥 자 리라와 또 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자 여기도 우리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건데 브라질 어떤 나라냐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지금 연금 개혁 제가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서 예를 들면 자 연금 천국이에요. 예를 들어 55세에 퇴직하면 남자는 임금의 70%, 여자는 50세에 퇴직하면 임금의 53% 받는데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되고 있어서 자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려면 정부에 자금이 없어요. 그렇죠. 이 자금 메꾸려고 투자자들 유치하는데 자 이렇게 출산율 떨어지고 수명 늘어나고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민간 퇴직자들은 돈을 적게 받아요. 한 달에 1,700불, 뭐 한 180만 원 정도 받는데 공무원은 이 상한선이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던 시절에 퇴직한 공무원들은 월 평균 1만 달러, 1,000만 원씩 받는데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사람들 퇴직한 공무원들한테 연금 주기 위해서 해외 자본이 투자 필요했는데 이런 나라에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합니다. 이런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발전하겠다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면 아까 마이너스 50%, 70%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2015년에 나온 기사예요, 벌써. 황제연금.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은퇴 공무원은 아까 연금 규제가 없다 그랬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퇴직한 노땅 아저씨들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비아그라 효과. 이게 지금 2015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 2017년에 4조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마디로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참 모르겠어요. 자, 근데 경제는 뭐 그림은 그냥 그럴듯해요. 우리나라랑 뭐 외환보유국도 비슷하고 경제 대국이다. 뭐 GDP 한 10몇 등 하고 그다음에 국가는 뭐 망하지 않는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때 이제 뭐 이제 불안해가지고 환율이 조금 떨어질 때, 그것 좀 살짝 떨어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때 1,000억을 투자한 거예요. 2017년도에 그냥 진짜 막무가내 투자를 한 거죠. 막가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막가파 투자의 결과, 자, 뭐 경제 성장률, 자, 브라질 경제가 성장 안 해요. 경제가 성장 안 하고 인플레이션은 뭐 별로 없네요. 자, 그다음에 GDP 대비 재정 수지가 뭐 아르헨티나보다 안 좋네요. 이런 망가져가는 나라에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니 정말 불나방들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2018년 그 10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선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이 44%, 다소 부정적 53%, 즉 57%, 거의 약 60%에 되는 사람들이 국가 리더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불신을 받는 지도자가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 개혁을, 연금 개혁을? 아마 어렵죠. 또 포퓰리즘 정책 해가지고 또 경제를 이상하게 이제 망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딱 하나죠. 무역 전쟁을 하면 무역 규모가 줄어들어서 달러 유통량이 감소하면, 자, 신흥국에 달러가 없어요. 달러가 없어지면 달러가 강세되고 신흥국 통화가 약세다.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적 원칙도 무시하고 PB들이 투자를 권유하고 10% 금리를 따먹기 위해서 달려들었다가 원금의 70-80%까지 날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VVIP 강남 좌파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트럼프 정책 이것만 보셔도 뭐 알 수 있을 테고. 뭐 이런 기사 쓰는 언론 노조 지지하고 그런 주사파 정권 지지하고 하시면 그냥 거기다 가서 헌금하시지 뭐.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뭐 투자해갖고 손실 입으면 그 어디로 다 날아갑니까? 차라리 어디 저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좀 이런 데 갖다 주시면 힘든 사람들이라 좀 쓸 텐데.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인데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10년 국채랑 2년 국채 차이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더 줄었어요, 아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만약에 역전이 되면 이제 역전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안에 이제 증권 시장에 고점이 오고 경기가 이제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PB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브라질이 망하지 않으니까 계속 손실 나더라도 좀 받을 거야. 원금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라고 기다릴 수 있는 전략을 좀 제시해 준다고 해요. 자, 근데 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이제 선진국 미국 증시가 거꾸러지면 신흥국 증시는 더 떨어지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려서 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미국 경기에 잘 쳐다보시면 아마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장단기 금리차 지금 뭐 거의 뭐 0.25 정도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여기 장단기 금리차라는 얘기입니까? 네, 이게? 금리차가 지금 거의 0에 육박하고 있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마이너스까지 들어가면 이제 역전되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FRB가 시중 통화량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건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조금만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뭐냐면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랑 그 다음에 이제 또 10년 이제 국채 수익률하고 이제 물가지수인데요. 사실 이제 보시면 이 60년 동안 물가지수가 국채 금리를 돌파한 적이 3번밖에 없어요. 1번, 2번, 3번인데 지금 거의 똑같아서 이제 돌파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미국 국채 금리가 평균 2.3%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물가랑 거의 똑같으니까 실질 금리가 0%인데 장기 평균이 자
10년 국채가 2.3%가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보다 2.3%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채 금리가 뭐 2.8인데 여기다 2.3을 더하면 약 4% 되는 거거든요. 4%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곧 조만간 위기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3년 안에 온다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미 국채 금리가 4%, 4.5%가 넘으면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한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금리가 뭐 이 정도로 오르면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덩나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2, 3년 뒤에 미국 증시가 자, 후퇴하게 되면 신흥국에서는 증시가 후퇴하니까 이제 채권으로 가게 되면 신흥국에서는 지금보다 더한 아마 통화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브라질이나 신흥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만기까지 기다려서 원금을 받으시려면 그 위기를 지나가셔야 되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라이빗 뱅커의 말보다 미국 FRB와 미국의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잘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강남 좌파 VIP가 살아날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이제 주사파들이 이끌어가는 정부의 정책도 미국 외교 정책을 잘 보셔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출구가 보일 것 같습니다. 강남 좌파 이러면 멋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돈은 있는데 나는 의리 있고 정의를 중시해.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나는 힘든 사람들하고 그 분배해서 잘 쓰는 게 좋아. 말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돈 갖고 그런 분들 돕는데 기부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땅 많거나 뭐 건물 같은 거 있는 거 싸게 주시면 된다고. 이게 정말 사업을 하고 뭘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그 싸게 주시거나 공짜로 주시거나 그런 식으로도 하시면 돼요. 그거 뭐 삼성 때려잡아 갖고 그 돈 뺏어서 그 걔들 도와주세요 이거는 아니라고요. 일단 자기가 먼저 실천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변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 얘기 하거든요. 자기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자기는 안 바뀌면서 야 혁명해갖고 저 다 쟤네들 돈 있는 애들 다 때려잡아갖고 그런데 내 돈은 말고 뭐 이런 거는 안 되잖아. 자 그런 좀 뭐랄까 이율배반 모순 내지는 이런 거 그리고 그 위선적 이런 데 빠지면은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갖고 세상을 보게 되면은 참 자기가 하는 행동과 말로 하는 것과 이게 이제 따로 놀게 되거든요. 뭐 인지 부조화라고도 하고 뭐 그렇죠. 협의 의식이라고 인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고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를 이렇게 똑바로 못 가게 하고 베베 꼬이게 만들거든요. 삐비 꼬이면 이거 꽈배기 꿀꽈배기도 아니고 꿀꽈배기도 맛있긴 하던데 이렇게 사회가 꼬여버리면 참 풀기가 힘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딱 그 꼴인데요. 뭐 마무리 하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 해결책은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항상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올바른 국제사회 협력 속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 핵 리스트 오픈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완전하게 이제 폐기할 계획 세우고 북한 인권 문제 올바르게 해결하고 인권과 평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는 왜 그렇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쏙 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 핵과 인권, 핵은 폐기하고 인권은 보장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 남북이 평화롭게 잘 살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꼭 놓치지 마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가서 혹시 저기 누구야? 그 문재인 이분 거기 노동당 입당원서 쓰고 오지 않은가 그거까지 걱정돼요. 아유 뭐 노동당 당사인가요? 뭐 거기서 그 뭐 회담인가 뭔가를 했다 그러는데 뭐 아이들 입당원서 쓰시고 그냥 오시지 말고 그리로 출근하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 같아요. 그게 대한민국이 재인 씨로부터 해방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를 좀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맹세히 닥치고 외신 읽기 오늘은 저희가 지금 평양, 그 문재인 씨의 평양 소풍 얘기, 그리고 가을 소풍 얘기, 그 다음에 트럼프와 함께, 트럼프의 그 미국의 그 금융정책, 경제정책과 함께, 가야,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 엉뚱한 데 투자를 함으로써 자신의 재테크
있어서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 우려가 있다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자산, 재산, 그리고 주머니, 통장 계좌, 지갑 지켜드리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옳은 걸 믿으셔야 돼요. 사실을 믿어야지 환상과 허구를 믿으면 엉뚱한 데로 달려와서 결국은 뭐 돈까지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돈 잃고 마음 좋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뭐 그렇게 돼야 또 문재인 씨가 쫓겨난다면 그것도 하늘의 뜻이겠죠.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고요. 자, 저희가 만드는 황금알을 낳는 첨치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 꼭 구입해서 읽어주시면 모든 상황 이해, 우리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면서 무력대치국가, 아직 통일 문제 해결 안 됐지만 저런 문재인 씨 같은 방식으로는 그건 조공바치러 가는 거지 뭐 통일 문제에 별 도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북한의 흡수 통일 당하는 이런 뭐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민주화 내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온 한국 우리 사회의 사회주의화, 이거 지금 저 사람들이 정점을 찍으러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통일된 것 같아요. 북한 평양 밑으로 들어가서 통일된 것 같습니다. 지금 참 큰일 하셨어. 제인 씨와 그 친구들 뭐 따바리시라고 러시아어로는 얘기하는데, 제인 씨와 그 동지들 잘하셨어. 아주 통일이 된 것 같아. 북한 중심의 정은이 밑에서.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